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H 다시 요 2' 있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H 다시. 자,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하면, 일단 빛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얘는 P 다시 지점에서 출발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왜? 이미 여기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 선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직선 상에 있는 이 깊이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일단 굴절율은 얘와 얘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N 1,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N 1, 2 그 다음 실제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뭘 더해주는 겁니까? 요 녀석과 H 다시. 그죠? 그래서, 자, H2에다가, H 다시를, 합한, 요 녀석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봐야 되느냐? 얘는 일단 뒤로 빼고 생각을 합시다. 얘는 뒤로 빼고. 그러면, 자, H2에다가 플러스 H 다시가 이 값이죠. 그죠? H3, 그 다음 N3분의 N2. 그리고, 자, 요건 이제 곱하기로 만들면 밑에서는 1분의 2잖아. 그죠? 1분의 2인데 곱하기로 바뀌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N2분의 N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다시 씁시다. H 다시는 자, H2에 N2, N1 그 다음 플러스 H3에 얘랑 얘가 곱해지면서 2끼리는 약분되죠. 그래서 3,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H 다시는 잠시만 맞지?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이제 밑으로 빼봅시다. 그러면 N 1, 2 그죠? 이거 곱하기지만 나누기로 들어가면 N1분의 N2가 되니까 N 1, 2분의 N2 그 다음 플러스 N3 요것도 H3도 마찬가지죠. 자, H3 그러면 요건 N13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물체는 한번 굴절에 의해서 P점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P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여기에서 굴절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P에 있던 물체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P 다시다시에 있는 위치에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 깊이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아니고 어디? 여기. 그래서 요 깊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최종 겉보기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겉보기 깊이는 보세요. H2를 1에 대한 2의 굴절률로 나눠주는 우리 이거 있었죠? 소환돼서 밀환대로 들어가는 거. 그죠?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적용시키고 또 여기에서 한번 적용시킨 걸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 더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것도 똑같이 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 개가 있어도. 반복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적 깊이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잘 기억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누적으로 쭉쭉쭉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됐으면 이제 700페이지로 잠시 가보세요. 700페이지 가면 이제 페르마의 원리와 반사, 굴절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굴절은 아까 선생님 페르마 원리 뭐 어떻게 얘기해 줬습니까? 빠른 매질 쪽으로 최대한 간 다음에 느린 매질 쪽에서 가는 걸 최소화시키면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반사의 법칙도 한번 잠시 봅시다. 그 빛의 반사. 반사 법칙은 보시면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 반사 법칙. 자, 여기서 P점에서 딱 출발할 빛이 Q점으로 입사각 반사각 딱 해가지고 여기 Q점 왔어. 이게 세타면 얘도 세타. 이게 반사 법칙이잖아. 맞죠? 그러면 봐봐. 아까 굴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라고 했는데 P에서 Q까지 가는데 반사돼서 가는데 각이 똑같이 가야지 최단 경로라는 걸 어떻게 알죠? 여기쯤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기쯤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거 아니야, 반사되는 거는. 근데 왜 빛은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게 최단 경로라는 건데 우리가 수식으로 저기 이제 증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조금 하기 힘든 수식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타원 배웠죠? 타원 배웠죠? 타원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두 개의 초점이 있죠. 그죠? 두 개의 초점이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저렇게 하면 저기가 최단 거리가 맞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타원이라는 것은 여기 거리 있죠. 그죠? 이거 L1, 이거 L2라고 해볼게. 이거 합한값이 L1, L2 요거 합한값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타원이거든. 맞죠? 원은 뭡니까? 요 중심 딱 한 점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타원이란 건 요거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네. 요게 같고 요것과 요게 같고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타원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일정한 줄이 있습니다. 줄. L1 플러스 L2 한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점에 핀이 있어가지고 줄 끝을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연필 가지고 여기를 팽팽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팽팽한 상태로 긋게 되면 타원이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걸 이용을 하면 보세요. 여기랑 여기가 뭐가? 초점. 이게 줄이야. 팽팽하게 내가 당겼어. 어디 당기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딱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당긴 상태에서 이 접선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 직선을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 이 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요 줄의 길이보다 요 줄의 길이는 더 길어진다는 뜻이야. 그죠?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가야지만 여기서는 최단 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가 반사면인데 입사각 반사각이 같아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여기 곡선을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직선을 따라 가는 게 되니까 더 길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 페로마의 원리에 따라서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 가야지만 이게 최단 경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미분을 능숙하게 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분이 되는 사람들 그 한번 보면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리에서는 미분 적분은 미분표 적분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함수의 미분 적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하면 됩니다. 그걸 푸는 거는 수학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01페이지에 가시면 전반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사. 자, 전반사 한번 보죠. 전반사 이론도 우리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반사가 없으면 컴퓨터로 고사양 게임들 있죠.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지금은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오는 거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광통신이 아니면 그 데이터 양을 못 받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는 그런 게임들 있죠. 고사양 게임들. 그런 것들은 전반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통신이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전반사가 뭐냐? 전반사. Total Reflection이라고 하는 건데, Reflection 반사인데 다 반사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원래는 여기서 이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튕겨 나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밀합 매질, 여기가 소합 매질인데 만약에 여기가 밀합 매질, 여기가 소합 매질이면 이렇게 꺾여 갈 거야. 맞니? 이렇게 꺾여 있잖아, 그죠?
맨날 여기 공기 물로 해가지고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쪽에서 입사하는 걸로 다시 그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1부는 반사를 합니다, 항상. 그리고 1부는 굴절을 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각과 이 각은 꺾인 정도가 딱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더 이쪽에서 들어가면 얘는 더 이쪽으로 꺾여 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점점점 커지다가 어떤 각에서는, 즉 이만큼 딱 커졌을 때, 자, 노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만큼의 입사각이 됐죠. 입사각이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굴절각이 몇 도? 90도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항상 큰 상태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죠? 왜? 여기가 밀하고 여기가 소한 매질이면 여기가 밀한 매질, 여기가 소한 매질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죠? 항상 굴절이 크니까 얘가 90도 되기 전에 얘가 먼저 90도가 돼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때 이 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임계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임계각이 뭐라고요? 임계각은 입사각이죠. 임계각, 입사각 얘기입니다. 뭐 할 때 입사각이냐? 굴절 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 임계각이에요. 알겠죠? 임계각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뭐 여러 가지 시험에서 전반사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쉬워 보여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 실제로 적용하면. 자, 요거 임계각 꼭 알아두세요. 임계각. 그러면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인 R 값이 이게 굴절각이죠. 요게 90도이면 90도니까 사인 R이 사인 90도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1이 되는 거죠. 1이 될 때의 입사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입사각 사인 IC 값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요거 배웠었잖아요. n은 n1, 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n1, 2 뭐 이렇게 요게 사인 R분의 사인 I인데 요건데 만약에 이게 입사각 C가 되면 얘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90도가 돼야 되는 거죠. 90도가 되기 때문에 요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사인 90도 그렇게 해서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리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거하고 맞아지니까. 자, 여기다.
밑에서 더 올라가는 걸 한번 그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밀합 매질입니다. 대표적으로 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소합 매질. 그럼 공기,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일부는 이렇게 반사를 하고, 일부는 이렇게 꺾여갑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어떤 특수한 각이 되면, 요 각이 IC가 되면, 여기서 불절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90도. 여기가 이제 사인이 아니고 그냥 R각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N1, 뭐 N2 이렇게 잡아볼게. 자, 그러면 사인 R분의 사인 I N1 N2 잠시만 이러면 기호가 저게 안 되죠? N1분의 N2 잠시만 그림을 일리가 되지. 내가 헷갈리네. 잠시만. 사인 아이씨. 자, 일반식으로 가자. 일반식. 그러면, 사인 IC하고 N2, 그 다음에 N1 사인 R이죠. 겁나게 헷갈려. 자, 여기 이제 90도니까, 자, 사인 IC는 N2분의 N1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N1분의 N2.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N1에 대한 2의 굴절률의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관계.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적어 드리면, 사인 IC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요게 이제 전반사의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도 아까 그리다가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다가 막 헷갈렸는데, 요거죠. 얘랑 얘의 사인 비율 곱하고 얘랑 얘의 사인 비율 곱한 값은 같다. 알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사는 입사각이 어떨 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사실 클 때입니다. 이렇게 클 때. 그럼 최소한각은 이제 요거하고 같아야지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면은 반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반사는 이렇게 일어날 거고 입사각, 반사각, 굴절 이렇게 분리돼 있죠? 그죠? 여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반사는 보다 커야 돼요. 보다 커야 돼. 보다 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쪽으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사광선, 굴절광선이 분리되지 않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면 모두 반사를 하는 거예요. 모두 반사. 굴절광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식 밑에 굴절률이 1.33인 물의 임계각은 몇 도라고 되어 있어요? 약 49도. 49도. 자, 근데 굴절률이 1.5인 유리의 임계각은 몇 도라고 되어 있어요? 약 42도. 그거는 하나 체크해봐라. 유리의 임계각이 약 42도다. 이거 왜 체크하면 좋으냐? 그 다음부터 유리에서 일어나는 전반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쌍안경 알죠? 쌍안경, 망원경. 그거 본 사람들은 좀 이상하지 않았냐? 선생님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연결돼 있겠죠. 뭔 얘기냐면 여기 렌즈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렌즈가 있고 그 다음 내 눈은 여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눈은 어디 있는데? 요 간격에 요 간격. 맞죠? 그 렌즈도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작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큰 걸 써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을 많이 모아가지고 멀리 있는 것들을 확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렌즈 구경이 커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빛이 들어오는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눈이 여기나 여기 있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쌍안경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선생님 어릴 때, 저 안에 거울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울로 각도를 바꿔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평면 거울 2개 이렇게 받쳐놓으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가 있느냐? 프리즘이 있더라는 얘기. 프리즘. 프리즘 뭔지 압니까? 프리즘? 프리즘은 뭐야? 프리즘. 프리즘은 보통 이제 투명한 물질 가지고 삼각 기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각 기둥. 이게 프리즘이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굴절이. 그래서 굴절이 일어날 때 색깔별로 이렇게 쫙 나뉩니다. 그럼 여기에서 띠가 나오겠죠. 그런 띠를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프리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프리즘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여기가 90도. 90도. 이 각도 중에 하나가 90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빛이 만약에 이렇게 옵니다. 이걸 유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로 만들면 이렇게 들어오면 법선이 여기 있죠? 그죠? 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겁니까? 45도로 들어온 게 되겠죠? 이 면에 수직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그럼 나갈 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45도네. 자, 근데 이게 유리니까 굴절을 하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근데 유리의 임계각이 얼마였습니까? 42도였거든. 그죠? 입사각이 42도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전반사를 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거울 대신에 이걸 쓴 거야. 거울보다 저게 안에 넣기가 훨씬 좋거든요. 고정시키기도 좋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쌍안경을 만드는 겁니다. 충격에도 훨씬 고정력이 좋죠. 유리보다는. 그리고 유리는 평면으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완전 평면으로. 그래서 이 상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정확한 상에 딱 맞춰야 되는데 약간 수차 같은 게 생기면 곤란하니까. 자, 그래서 전반사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 그림처럼 평행하게 나오는 광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경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702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 거 뭐가 있느냐? 사진기, 카메라가 되겠죠. 요즘은 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죠. 자, 쌍안경, 그 다음에 유리섬유 있죠. 광섬유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반사를 이용을 해서 광통신, 요게 되겠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위내시경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반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 들어가는 관이 어떻습니까? 관이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막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쏴주는 빛이 거기에 뭡니까? 프레시처럼 빛이 나가고 그 빛이 어두운 뱃속을 비춰주면 그 영상이 다시 그 광섬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사를 이용을 하는 것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의 분산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분산시킨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분산을 이렇게 시켰을 때 여기에다가 다시 거꾸로 된 녀석을 갖다 대면 다시 이게 합쳐집니다. 알겠어요? 합쳐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 백색광 합쳐진 것이 들어가면 색깔별로 나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자, 여기 굴절될 때 색깔이 있잖아. 자, 파장이 긴 게 있고 파장 짧은 게 있어요. 어떤 게 파장 길죠?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이 파장이 깁니까? 응? 빨간색? 파란색? 어떤 게 파장이 길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노을이 지는 현상, 그 다음에 뭐 하늘이 파란 이유,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바닷물이 깊은 쪽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것들하고 관계 있는 파장하고. 파장이 긴 것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건 보라색 계통이 되겠죠. 파란색 이렇게 잡아볼게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보라색. 그럼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게 뭡니까? 적외선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 바깥쪽,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게 자외선이잖아. 둘 중에 어떤 게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은 게? 자외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H는 이제 플랑크 상수라는 겁니다. 플랑크 상수. F는 진동수겠죠? 람다는 파장이겠죠? C는 뭐겠어요? C는 뭐겠니? 광속이겠지, 빛의 속력.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자외선이 에너지가 세요? 적외선이 에너지가 세요? 어떤 게 에너지가 세요? 파장에 반비례하니까 자외선이 세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외선 맞으면 변형이 생기는 거야. 많이 쬐면 피부가 탄다든지 아니면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자외선보다 더 짧은 게 뭔데? X선. 더 짧은 건 감마선. 감마선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운 좋으면 뭐가 돼? 헐크. 운 좋으면 헐크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파들은 우리가 지금도 엄청나게 맞고 있어요. 그죠? 전파를 엄청 맞고 있지만 우리가 멀쩡한 게 뭡니까? 전파들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적외선, 자외선 여기 있는데 한번 봐두시고 네, 뭐 말하려고 했지? 맞아. 파장에 따라서 꺾임이 달라집니다. 많이 꺾이면 굴절률이 아까 어떻다라고 했어요? 많이 꺾이면. 많이 꺾이면 굴절률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헤헤. 또 거기서 또 헷갈리네.
자,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인 애가 있고, 그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꺾인 애가 있어요. 자, 누가 더 많이 꺾였어요? 얘가 더 많이 꺾였죠? 그죠? 얘는 조금 꺾였네. 그죠? 바다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데, 아주 소중한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여기나 속도 차가 별로 안 났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꺾임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죠? 속도 차가 많이 난다, 안 난다? 별로 안 난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구하러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느릴 것 같으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뛰어간 거죠. 그래서 다이빙하고 쫙 들어가서 여기를 최소한으로 좀 줄여놓은 거죠. 그죠? 최단 거리로 가는 거죠. 이거는 많이 꺾인 거죠. 굴절률이 큰 겁니다. 속도차가 많이 나면 굴절률이 큰 거예요. 굴절률 아까 식을 어떻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N은 R분의 사인 I 이렇게 그냥 했었잖아. 이게 굴절률이에요. 굴절률. 얘랑 얘의 각 차이가 심할수록 어떻게 된다? 이 값이 커지는 거죠. 맞죠? 저기에서는 굴절률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깔 어떤 게 굴절률이 크다? 여기서는 얘가 굴절률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자, 많이 꺾이면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보라색 계통. 이쪽은 빨간색 계통.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부르죠. 알겠어요? 이게 나중에 그 무지개 원리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무지개 원리에서도. 그래서 무지개 그릴 때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보라색부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애들 뭐 알겠어. 그냥 법인대로 막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도 이거 적용시키면 알겠죠? 물방울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 물방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종류가 있는데 연속선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연속은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연속 스펙트럼. 사실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 개념은. 스펙트럼은 결국 양자들의 그 모습을 거시적인 세계에서 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양자역학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고온의 물체 빛을 내면 스펙트럼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무지개로.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의 이제 대해서는 흡수와 방출이 있어요. 흡수와 방출. 자,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고온의 물체가 여기 고온입니다. 고온의 물체가 빛을 내는데 중간에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저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하면 요걸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딱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무지개 띠가 나와야 되겠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온의 기체라는 것은 저온의 그 분자들을 구성한 원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 원자들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그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궤도가 딱 있습니다. 에너지 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요 빛이 쫙 갔는데 요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을 얘가 흡수를 했다. 흡수를 했다. 그러면 전자는 들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고온의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그 에너지, 그 파장들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까만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까만색 선. 까만색 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무지개 바탕에 까만색 선이 나타나면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덜떠 있다가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내놔 버리거든요. 내놔 버리면 얘가 내놓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까만색 바탕에 색깔, 거기에 해당되는 색깔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방출 스펙트럼, 방출. 그럼 얘랑 겹쳐보면 여기에서 빠진 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소마다 이 선 스펙트럼이 어떻느냐? 다 달라요. 그래서 원소의 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소의 지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정관이 있습니다. 방정관. 방정관에다 기차 넣어놓고 전기를 쫙 주면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온이 되겠죠. 그 고온의 방정관 기체에서 내놓는 빛을 분석을 하면 걔네들의 선 스펙트럼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이 분필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성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태워가지고 나오는 빛 있죠. 그걸 분석하면 요 속에 들어있는 원소에 해당되는 선 스펙트럼들이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도 못 벗어난 인간이 유인으로 간 데는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달 정도잖아. 그죠? 그 정도밖에 못 갔는데 세상에 수십 광년 떨어져 있는, 수백 광년,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별에서 오는 그 별들 있죠, 별들. 그 별들의 성분을 알아요. 뭘로 돼 있는지 안 되니까? 지구 내부보다 더 잘하는 게 별이에요, 우리가. 별을 더 잘 알아요. 가본 적도 없는데. 왜? 거기에서 오는 별빛만 가지고 다 분석해버립니다. 별빛만 가지고.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가 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대기에는 다른 성분들이 미세하게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수소죠. 수소 덩어리죠. 그게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태양의 선 스펙트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태양에서 나오는 빛 있죠?
그게 뭘로 보였겠습니까, 처음에? 이걸로 나와. 이걸로. 그래서 그냥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광학 기구 전문입니다. 렌즈 이런 거 알겠어요? 그 사람 업적 중에 이제 회절 공식도 그 사람 만들고 뭐 했는데 광학 기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거기에 아주 미세한 선들이 쫙 있더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선? 흡수선이. 그걸 다 분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원소들의 그걸 비교하는 걸 딱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종류랑 양까지 알 수 있어요. 양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검은색 선을 우리가 프라운호퍼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로이호프 들어봤니, 니네? 키로이호프? 전기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원래 분광학이 전문이에요. 분광학. 프라운호퍼, 이런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나중에 못했는데, 다른 부분들하고 겹쳐지면서, 이게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의 들뜸 현상에 의한 그 에너지 차이구나 해서 양자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703페이지에 그 예제, 두 번째 예제만 한번 풀어봐라. 이거 한번 풀어봐라. 우리 적용한 거. 풀리는지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 읽어보고 문제가 이해가 되는지 일단 확인해 보시고 이해되는 사람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거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잘 풀려요. 자, 요거 그러면 한번 같이 보죠. 자, 이게 단면을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굴절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알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요 세타각 있죠. 이걸 몇 도로 했을 때 최대 몇 도까지 이걸 쫙 만들어 주면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되느냐.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커질수록 왜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의 이 입사각 있죠. 이게 커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굴절률이 작고 이쪽이 크다라고 하면 여기가 소환매질, 여기가 굴절률이 크고 여기가 작다라고 하면 여기가 밀환매질, 여기가 소환매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입사각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여기서 굴절되던 빛이 전부 다 반사 형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키워줄수록 이쪽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갑니까? 이쪽 반사, 이쪽에서 굴절, 이쪽에서 반사됐을 때 요것에 그래서 맥시멈 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 얼마까지 딱 키우면 여기에서 전반사가 탁 일어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굴절 각을 갖다가 여기 하나 잡아봅시다. 여기 알파라고 해놨죠. 여러분들 이제 책 보고 다시 공부를 하기 편하게 동일하게 잡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입사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입사각은 9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90 마이너스 알파 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굴절 법칙 식을 두 개를 한번 써봅시다. 어디와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여기에서 굴절 일어나고 여기에서 굴절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굴절은 굴절 법칙 그대로 써볼게요. 공기의 굴절률 요게 1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1. 그러면 1 곱하기 사인 세타, 그죠? 요거랑 그 다음 여기 굴절각이 사인 알파인데 사인 알파하고 뭐 여기에 굴절을 곱한 거죠. N1 사인 알파 맞나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N1 사인 알파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가 이제 임계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임계각은, 어떤 조건이 되느냐 하면, 일단 굴절 법칙으로 그대로 써보면, 자, 요거랑 요 사인 값 있죠? 자, N1 사인 90 마이너스 알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굴절이 일어날 텐데, 그 굴절이 이제 N2 사인 R이 되겠죠? 그런데 요 값이 어떻게 되면 90도가 되면 요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임계각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임계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사인 90 마이너스 알파는 무엇과 같으냐? 사인 90 마이너스 알파 요게 요분의 이거죠. 그죠? 얘분의 요거.
얘분의 요거는 무엇과 같다? 코사인 알파값과 같죠. 코사인 알파값. 그래서 자 n1 코사인 알파로 바꿔본 거예요. 그리고 n2 그죠? 요건 1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이제 제곱해서 더해본다라고 했는데, 제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변형이 이것 때문에요. 사인, 세타, 제곱,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 요게 항상 얼마입니까? 1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제곱해보는 거예요, 제곱. 자, 제곱 한번 해볼게요. 제곱해보면 n1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n2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각이 여기 있으니까 이 알파 각을 이제 제곱해서 바꿔서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저기에서 사인 제곱 세타하고 n1 제곱 사인 제곱 알파 요 식이 되겠죠. 요게 그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로 바꿔야 되니까 코사인 알파를 바꿔야 되니까 자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와 같죠? 맞나요? 요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를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에 n1 제곱 분의 사인 제곱 세타 그대로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 이제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n1 제곱 1 마이너스에 n1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요게 n2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 나왔죠? 자, 정리하면 요게 n1 제곱 마이너스 요 n1 제곱끼리 약분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했어요? 세타 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가 뭐보다 커야 된다? n1 n2로 해야 되네. n2의 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그래서 루트 씌워버리면 사인 세타는 맥스가 n2 제곱 마이너스 n1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호가 바뀌었나?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죠. 넘어가니까 그렇지. 이게 1, 2. 그래서 같은 각, 요 값을 가지는 각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이제 맥시멈 각이 되겠죠. 맥시멈 각.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렌즈 한번 봅시다. 렌즈 704페이지 렌즈. 자, 렌즈는 뭐하고 같겠어요? 뭐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될까? 거울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렌즈 공식과 거울 공식은 어떻다? 같다. 같다. 근데 작도만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허초점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런 것만 이제 좀 판단하시면 돼요. 거울 공식, 렌즈 공식, 기본적인 꼴은 같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꼴은 어떻게 된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F분의 1이고 이거는 R분의 2다. 맞나요? 기억나요? A가 뭔데? A가 물체까지 거리. B는 상까지 거리. F는 초점 거리. R은 공률 반지름이죠. 90까지의 거리입니다. 90. 이게 렌즈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려서 넣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작도를 할 줄을 알아야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렌즈 하나면 무조건 플러스 값이에요. 알겠어요? 거울도 마찬가지죠. 거울도 상 앞에 물체를 두기 때문에. 그런데 거울이든 렌즈든 간에 2개 이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실체 물체의 상이, 알겠어요? 상이 다시 다른 렌즈나 다른 거울의 물체가 된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 허물체, 그죠? 실물체가 아닌 허물체의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로 사용하는 거면 그냥 이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을 조합을 하면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 다른 광학 장치의 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까지의 거리. 상까지의 거리에서는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였죠? 상은 도립이 있고 정립이 있죠. 도립은 뭐죠? 도립은 거꾸로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립. 그 다음에 정립은 바로 서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도립은 우리가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 정립은 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립, 실상. 실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상은 빛이 굴절됐던 반사됐던 빛들 있죠. 거울이면 반사된 빛들. 그 다음 렌즈면 굴절한 빛들이 어떻게? 실제로 만나면 거기서 생기는 게 실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허상은 거울이 됐던 렌즈가 됐던 실제 반사나 굴절한 빛은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연장선이 만나는 경우 있죠. 연장선이 만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부호를 우리가 플러스로 약속을 했고 얘는 마이너스로 약속을 했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점은 우리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오목 렌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어떻게 구분을 한다? 중앙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우면 볼록 렌즈. 가운데가 가장보다 얇으면 오목 렌즈. 이렇게. 그럼 얘는 빛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오면 모이죠, 한 점에. 그죠? 그럼 여기 실제로 빛이 모이는 지점, 여기를 뭐라고 하자? 여기를 실초점이 되는 거야. 실제 빛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지? 근데 얘는 이렇게 간 빛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퍼지죠. 자, 렌즈 이렇게 빛 꺾을 때요. 수진아에 그냥 이런 렌즈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주겠습니까? 뭐 이런 렌즈도 줄 수가 있고, 그죠? 뭐 합성 렌즈가 막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할 거 아니야. 꺾이는 거는 방향을 어떻게 기억해라? 렌즈에서는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아까 프리즘 어땠어요? 프리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이니? 아니에요. 두꺼운 쪽이 이쪽이죠. 그래서 프리즘을 두 개를 이렇게 대놓으면 이거 볼록렌즈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꺾인다. 이해가니? 반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여요. 두꺼운 쪽.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랑 얘가 만날 수가 없죠. 그죠?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연장선. 못 만나면 연장선이야 그냥.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 만나서 여기에서 나간 것처럼 보이죠. 여기도 초점이 되는데 이 초점은 무슨 초점? 허초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초점거리 넣을 때 얘는 뭐?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게 이제 안경 도수하고 연결되면은 우리 시력이 이제 마이너스 값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시들은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고 뭐 근시는 마이너스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렌즈 작도는 동일합니다. 뭐랑 동일해요? 거리랑 동일해요. 자, 작동만 조금 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볼록 렌즈에서는 광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쳐볼게. 이것도 이렇게 불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구심이면 여기가 초점쯤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광축에 나란한 빛이 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초점을 지나게 된다.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도 이쪽 편에 초점이 여기쯤 있고 구심이 여기쯤 있다라고 했을 때 볼록 렌즈만 잘 하시면 됩니다. 거울에서는 오목 거울만 잘하면 되죠. 그죠? 왜? 개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게 아주 멀리 있을 때 뭐 한 데 있느냐? 아니면 구심 밖에 있느냐? 아니면 구심에 있느냐? 아니면 구심과 초점 사이에 있느냐? 초점에 있느냐? 초점 안쪽에 있느냐? 이거겠죠? 그죠? 얘들아, 저번에 거울 할 때 생각해보자. 멀리 있으면 상의 크기가 컸어요? 작았어요? 멀리 있으면. 작았죠? 그죠? 그러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까이 올수록 커지겠죠? 그럼 커지면 원래 실물보다 작았는데 실물하고 크기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커지니까. 작았던 애가 멀리서 물체에 이렇게 다가오면 여기 상이 커질 거 아니야. 그지? 커지다 보면 실제 물체 크기하고 똑같아지는 상의 크기가 나오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 했어요? 구심. 그죠? 그럼 구심보다 더 안쪽으로 물체가 들어오면 상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 커지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확대된 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보세요. 요 중심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렌즈의 중심? 안 꺾입니다. 꺾이지 않아요. 렌즈 중심으로 지나면. 초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초점을 딱 지나면 나란하게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이 여기 좀 이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상은 구심 밖에서 보니 이렇게 물체가 있기 때문에 쟤보다 작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딱 들어오면 얘도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부터 좀 더 큰 상이 생기는데, 더 큰 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다? 더 큰 상이 생기는데, 여전히 거꾸로 서 있다. 도립실상이라는 거죠. 도립실상. 그러면, 언제 이게 바로 서기 시작하느냐? 요 초점을 기준으로. 초점의 물체가 딱 오면, 그때는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상이 사라지는데, 요거보다 안쪽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선은 안 변합니다. 그죠? 물체 크기가 안 변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점으로 나가는 요 직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죠? 초점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나란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 안 만난다는 거죠. 연장선에서도. 그래서 상이 안 생겼는데,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요렇게 각이 벌어져서 이쪽 연장선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상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굴절선들이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요거 이제 정리를 잘 해 두시면, 거울하고 렌즈는 다, 이해할 겁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부분에서. 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침에, 나가지고, 힘들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저거를.